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크 밀레 미군 참모총장은 지난 24일 동부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국방부 본부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와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군 참모총장은 인도네시아 국군 사령관의 마중을 받았으며 각 부대의 환영 행사에 참관하였습니다. 환영 행사는 육군 94명, 해병대 94명, 특수부대 94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영 행사식에서 미군 참모총장은 인도네시아는 방문해야 할 중요한 국가로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 국군 사령관은 지난 호주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처음 만났으며 인도네시아에 직접 방문할 필요성을 느껴오게 되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영 행사가 끝난 후 미군 참모총장은 국군 사령관의 안내에 따라 육군 본부, 해군 본부, 공군 본부를 잇따라 방문하였습니다. 각 본부를 방문한 이후 참모총장은 미국의 국제 무역 3분의 2 이상이 태평양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인도네시아와 접한 수로와 해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로 매우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우방국으로 미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어깨를 나란히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한편 두 사령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합동군사훈련을 위한 향후 협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국민카드 인도네시아는 1조 루피아 규모의 공모사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카드가 발행한 회사채는 A시리즈 371과 B시리즈 3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 담보대출, 내구재 할부금융 등의 영업자금과 정보기술 인프라 투자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 채권이자 지급은 2022년 10월 22일에 이루어집니다. 만기 지급일은 시리즈 A는 2023년 8월 2일, 시리즈 B는 2025년 7월 22일이며 시리즈 A는 약 4.6에서 5.1%의 이자율을 제공하며 시리즈 B는 6.5에서 7%의 이자율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인도네시아는 피치 레이팅스 인도네시아로부터 AA+ 등급을 받은 우수채권입니다. 특히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지난 90일 동안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지연이 없었던 채권입니다. 인도네시아 반응도 뜨거웠는데 당초 모집 금액 목표는 1조였지만 3배가 넘는 3조 1,530억 루피아의 자금이 몰려 큰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사채 발행으로 KB국민카드는 현지 법인 자체 자금 조달 역량 확보로 인도네시아 멀티파이낸스 업계 탑5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올해 3월 말 기준 총 자산 5조 9,281억 루피아로 2020년 7월 기준 3조 403억 루피아에 대비해 95%의 자산 순증을 이루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해상원전 사업 프로젝트가 오는 10월 연구 용역이 완료됩니다. 토륨 용융염 원자로 개발 계획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청한 연구가 완료되면 연내 발전소 착공이 유력해 보입니다. 원자력 발전 회사 토르콘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 12억 달러를 투자해 500메가와트 규모의 토륨 용융염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10월에 완료됩니다. 토르콘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당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해 고려하고 있다며 오는 10월에 연구가 완료된다고 말했습니다. 토르콘 발전소는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부유식 발전 플랜트나 부유식 형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는 미리 조립한 발전 설비를 부양바지에 실은 뒤 해상 적당한 장소에 만들어진 인공 방파제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냉각수는 직접 바닷물에서 취합니다. 보통 해상 원전 용량은 10만 킬로와트 규모로 통상 지상 원전의 10% 정도의 출력을 지닙니다. 토르콘은 토륨 원자력 발전소를 인도네시아에 건설한 후 2027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우조선은 사업 참여를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은 하나막스급 유조선과 동일한 74m 길이의 구조 설계로 선박을 건조해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파뮤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파뮤 제품에 대한 생산 데이터 구출입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정부가 이번 감사를 통해 파뮤 산업을 위한 통합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감사 자체는 금융개발감독청이 수행하게 됩니다. 전방위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는 식용유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뮤 산업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수십만 헥타르의 기름야자나무 재배지에 대한 명확한 문서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산림보호지역에 기름야자 재배지가 있기도 하였으며 문서에서 빠진 재배지, 문서에만 있는 재배지 등 명확하지 않은 재배지가 많았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정확한 데이터가 모아지기 위해 지금까지의 불분명한 것들은 실수로 받아들여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지만 이후에도 불분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가 재배지를 압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는 식용유 재고 부족과 품귀 현상으로 파뮤 산업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름야자 회사의 수와 각 회사의 재배지 면적을 데이터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름야자 농부들과의 거래 내역, 회사의 합법성, 플라즈마 오일 야자 농장 및 파트너십 영역에 대한 데이터, 팜 농장, 공장, 회사의 관리자에 대한 데이터까지 수집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처럼 한 산업의 전방위적인 데이터를 정부가 수집하고 관리 감독하려는 것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 카타데이터 센터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팬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된 주제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양의 후예 드라마가 8.8%의 선택을 받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2016년 출시된 굿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2위는 도깨비로 6.5%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빈센조 여신강님, 오징어 게임, 슬기로운 의사생활, 응답하라 1988, 사랑의 불시착, 산의 맞선, 그리고 상속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Z세대였으며 지역은 자바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징으로는 어느 한 드라마의 선택이 몰리지 않고 골고루 팬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의 다른 주제로는 한국 문화 중 어떤 콘텐츠가 좋은지에 대한 중복 선택이 가능한 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응답자의 74.6%가 한국 드라마를 K 콘텐츠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K-팝으로 남자 아이돌 68%와 여자 아이돌 62.5%가 선택하였습니다. 한국 영화 배우와 영화는 각각 54.8%와 50.8%가 선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리얼리티 쇼, 힙합, R&B, 인디 음악 등의 선택도 있었지만 비율은 훨씬 작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개원 11주년을 맞이해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한류의 어제와 오늘 행사와 2022년 K-팝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한류의 어제와 오늘 행사는 2011년 7월 18일 개원 이래 문화원이 걸어온 주요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스타일로 K-팝 최초 뮤직비디오 조회수 40억을 돌파해 K-팝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성을 재조명하였고, 진화하는 오늘날의 K-팝을 통한 한류 홍보를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온라인 예선전을 거친 K-팝 커버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패러디, 강남스타일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결승전을 위해 전국 각지의 결승 진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열정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2년 K-팝 아카데미 수료식은 K-팝 초급과 중급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를 통해 약 7주간의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김용훈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11주년은 곧 여러분들과 응원이 함께하여 더 빛났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더욱 내실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17만 8,87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929명, 완치 597만 8,522명으로 집계되어 2.5%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6,000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유 소비가 늘어 뉴질랜드산 우유 수입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인도네시아 낙농협동조합은 말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소비 패턴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영양 공급원으로서 우유를 선택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지구력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우유만한 식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는 구제역으로 인해 우유 생산의 4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유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생산은 하락하여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뉴질랜드산 우유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우유는 5월 연간 기준 81%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코로나19의 증상이 더 이상 발열이 아니라고 말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피로감이 느껴지고 인후통이 있다면 코로나를 의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코비드 연구소는 코로나19에 감염된 17,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20가지 코로나 증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중 58%의 사람들이 인후통을 보고하였으며 두통은 49%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코막힘, 마른 기침 및 콧물 증상은 40%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코로나 사태가 원인으로 지목된 어린이 중증 급성 감염의 원인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2와 아데노 바이러스의 복제를 돕는 제2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린이 중증 급성 감염은 지난 4월 영국에서 처음 보고되면서 세계 35개국에서 2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최소 1,010명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감염 환자 다수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아데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데노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일부 환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원인은 아데노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데노 바이러스는 인간 질병과는 관련이 없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노는 또 스스로 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다른 제2의 바이러스가 있을 때만 복제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급성 감염의 아데노의 복제를 도운 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지목됐습니다. 결국 두 바이러스의 동시 감염이 어린이 급성 감염을 유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